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도망친 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비용조차 납부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 노부부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촌스러운 철물점 주인으로만 살아온 줄 알았던 그 할아버지에게 말이에요. 알고 보니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숨은 공덕자였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75살이었습니다. 평생을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키는 작고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할머니는 72살, 남편 곁을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딸 결혼 자금까지 가진 것 모두를 쏟아부었습니다. 본인들은 낡은 한옥에서 살면서도 자식들만큼은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줬죠. 철물점은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가게였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왔죠. 요청하는 물건이 있으면 뒤쪽 창고까지 뒤져서라도 찾아줬어요. 때로는 값을 깎아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외상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한결같이 살아왔던 겁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괜찮고 강남에 아파트도 샀죠. 딸은 공무원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남편도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할아버지는 가게 손님들한테 자식 자랑을 자주 했어요. 명절 때마다 손주들 데리고 오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면서 행복해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아들이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딸도 애들이 아프다면서 얼굴을 보이지 않았죠. 노부부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데 바쁘겠지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쓰렸습니다. 할머니는 차린 음식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뒤로 전화도 잘 안 받더래요.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하면 회의 중이라며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도 받질 않았어요. 딸한테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할머니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래요. 할아버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 무렵 할머니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까먹는 거예요. 안경을 찾다가 머리에 걸쳐놓은 걸 발견하기도 했죠. 약속 시간도 자주 헷갈렸습니다. 어제의 일은 잘 기억하는데 방금 전 일을 잊어버리더래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원 신경과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MRA도 찍고 인지기능 검사도 받았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지냈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인다고요. 지금부터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주고 정기적으로 검사받으러 오라고 했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죠. 할아버지는 할머니 병원 결과를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래.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요.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지금 정말 바쁘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더래요. 딸한테도 연락했습니다. 혹시나 딸은 다를까 싶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딸은 잠깐 침묵하더니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본인들도 각자 살림이 있어서 모실 형편이 안 된다고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럼 가끔이라도 얼굴 볼 수 있냐고요. 딸은 애매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요.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딸 결혼식 때 빌려준 돈도 아직 못 받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병원에 같이 가자는 말이라도 할까 싶었죠. 그런데 아들이 꺼낸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집 얘기를 꺼내더래요. 노후에 관리하기 힘들 테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어떠냐고요. 그리고 지금 사는 한옥은 자기가 정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왜 갑자기 집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집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아들은 얼버무렸어요. 그냥 부모님 편하시라고 그런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뭔가 속셈이 있다는 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며칠 뒤 딸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할머니는 반가워하며 음식을 차려줬죠. 그런데 딸은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할머니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어제 누가 왔었는지요. 할머니는 대답을 잘 못했어요. 딸은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영상까지 찍더래요. 할아버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 동사무소에 갔더래요. 할머니의 조기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치매 초기 진단서를 들고 가서 어머니가 이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죠. 그러면 딸이 법적으로 할머니의 모든 재산과 금융거래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이럴 줄은요. 사실 남매는 뒤에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 집을 팔아서 자기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요즘 강남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 이자가 부담됐던 겁니다. 딸은 후견인이 되어서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려고 했죠. 두 사람은 서로 역할을 나눴어요. 집은 오빠가, 예금은 동생이 챙기기로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부모를 버리려고 한다는 걸요. 아니, 버리는 것도 모자라 가진 것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걸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철물점을 하면서 사람들과 쌓아온 인연이 있었거든요. 지금이 그걸 써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40년간 만났던 사람들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20년 전 그 변호사가 어려웠을 때 할아버지가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사무실 인테리어 자재를 외상으로 주고 천천히 갚으라고 했었죠. 그 변호사는 지금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봤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할아버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하고 딸이 후견인 신청을 했다고요. 변호사는 분노했어요. 그런 은혜도 모르는 자식들이 있냐고요.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상담료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아버지는 자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은 할아버지 명의니까 본인 동의 없이는 팔 수 없다고 했어요. 후견인 신청도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아직 초기 단계라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죠. 변호사는 딸의 후견인 신청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에 손대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인연이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어요. 그 기자는 젊었을 때 할아버지 철물점 단골이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자취할 때 생활용품이 필요하면 늘 그 가게를 찾았죠. 돈이 없을 때는 외상으로 주기도 했고요. 지금은 탐사보도팀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기자에게도 연락했어요. 기자는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즉시 취재에 나섰습니다. 요즘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였거든요. 특히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재산만 챙기려는 사례는 큰 관심을 끌만했어요. 기자는 딸이 후견인 신청한 것,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한 것, 요양원 비용조차 안 내려는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기사감이라고 판단했죠. 할아버지의 인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동네에서 작은 건설 일을 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은 중견건설사 사장이 된 사람이죠. 그 청년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할아버지가 자재를 믿고 외상으로 줬었습니다. 덕분에 그 청년은 첫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그 사장도 할아버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건설사 사장은 할아버지 집 문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결해주겠다고 나섰어요. 아들이 그 집을 팔려면 부동산에 내놓을 텐데 지역 부동산들에 연락해서 거래하지 말라고 부탁하겠다고 했죠. 또 혹시 모르니 법무사한테도 말해서 명예 이전 시도가 있으면 즉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동네 상인회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는 얘기가요. 상인회 사람들은 모두 분노했어요. 40년 동안 이 동네를 지켜온 분인데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회장이 나서서 할아버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죠. 할아버지는 그동안 자기가 베푼 작은 선행들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아들은 아직 상황을 몰랐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부모님 집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면 빨리 팔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난색을 보였습니다. 그 집은 거래하기 어렵다고요. 주인 어르신이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라 함부로 못한다고 했어요. 아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따졌죠. 딸도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봤거든요. 게다가 신청 동기가 의심스럽다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딸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의사 진단서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변호사가 개입해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거였습니다. 남매는 서로 연락하며 당황했습니다.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집도 못 팔고 후견인도 안 되고요. 심지어 동네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철물점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더래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직원들이 차갑게 대하더래요. 그리고 드디어 기사가 나갔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제목이 자극적이었죠. 40년 철물점 주인 부부,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기사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부모 집을 팔려고 한 것, 딸이 후견인 신청한 것, 요양원 비용도 안 낸 것까지요. 물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어요. 기사가 나가자 지역사회가 들끓었습니다. SNS에도 퍼졌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대부분 자식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평생 남 도와주며 산 분인데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냐고요. 누군가는 자식 이름을 밝혀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할아버지 편이었어요.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기사 링크를 사내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물론 이름은 안 나왔지만 부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아들이 그 지역 출신이고 부모님이 철물점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사팀에서 불러서 면담도 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무원이라 더 문제가 됐어요. 효도와 도덕성이 중요한 직업이었거든요. 상사가 따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기사의 당사자가 본인이냐고요? 딸은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죠. 맘카페에서도 딸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엄마들이 연락을 끊었어요. 그 즈음 할아버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고급 실버타운 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할아버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원장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할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구해줬다고요. 공사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자재를 보고 소리쳐서 피하게 해줬다고요. 그때 구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도 할아버지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고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고요. 원장은 제안했습니다. 자기 실버타운에 오시라고요. 최고급 방을 드리겠다고. 비용은 전혀 받지 않겠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요.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기댈 생각을 완전히 버렸어요. 오히려 자식 없이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죠. 평생 키우고 돌봤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바야요. 할아버지는 실버타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기자는 후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이었어요.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를 취재했죠. 외상장부를 보니 수십 명에게 외상을 해줬더래요. 다 받지도 못했지만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거예요. 기사는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댓글란에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적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도움받았다는 사람, 외상으로 물건 사서 지금까지 미안했다는 사람, 할아버지 덕분에 사업 시작했다는 사람까지요. 모두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네의 숨은 영웅이었던 거예요. 자식들만 그걸 몰랐던 겁니다. 결국 아들 회사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였어요. 직원 윤리 규정 위반이라고 했죠.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동료들은 아무도 아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기 싫다는 분위기였죠. 아들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딸도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생각보다 좁았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죠. 상사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사직을 권유하는 거였어요. 딸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주변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회의 때도 다들 피하더래요. 남매는 이제 정말 급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어요. 회사도, 직장도, 평판도요. 둘은 의논 끝에 부모님께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마 후자에 가까웠을 겁니다. 어느 날 아들과 딸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에서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요? 아들이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요. 딸도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집을 빼앗으려 하고 후견인 신청까지 했던 걸 다 안다고 했죠. 할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려고까지 했잖냐고요. 그런 자식들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강남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이자가 감당이 안 됐다고 했어요. 딸도 남편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웠다고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귀를 막았습니다. 돈이 문제였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 한다고요. 부모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건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없이 살겠다고요. 할머니와 둘이서 편하게 살 곳을 찾았다고 했죠. 너희가 부모를 버린 거고 우린 그냥 너희 없는 삶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에도 오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남매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뒤 할아버지는 실버타운 입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살던 집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추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남편을 따르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짐도 나르고 청소도 해줬죠. 이사 가는 날 상인회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다들 섭섭해했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편하게 사실 수 있다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건설사 사장도 왔고 변호사도 왔고 기자도 왔어요. 모두가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식보다 남이 더 따뜻하다는 게 슬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실버타운은 정말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직원들도 친절했죠. 할아버지 부부에게 배정된 방은 최고급이었습니다. 넓고 햇볕도 잘 들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했습니다. 여기 참 좋네 하면서 웃더래요.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겁니다. 원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 깊이 인사했어요. 평생 은혜를 갚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할아버지를 찾아서 보답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실버타운을 운영하면서 계속 찾고 있었다고 했죠. 드디어 찾았다면서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작은 일이었다고 했지만 원장에게는 생명을 구해준 은혜였던 거예요. 할아버지 부부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했어요. 식사도 편하게 할 수 있었죠. 할머니는 치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전문 간호사가 매일 체크해줬어요. 할아버지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여유로운 생활이었어요. 한편 아들과 딸은 계속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견디기 힘들었던 겁니다. 딸도 사직서를 냈죠. 두 사람 모두 새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거든요. 면접을 봐도 떨어졌어요. 배우자들도 냉랭해졌습니다. 이혼 얘기까지 나왔죠.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부모님께 그렇게 했을까요? 돈이 급했다고 해도 방법은 있었을 텐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욕심이 앞섰던 겁니다. 편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후견인이 되면 쉽게 돈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식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죠. 할머니 상태도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관리를 받으니까요. 두 분은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 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도 세웠죠. 자식들 눈치 보지 않으니 훨씬 좋았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상인회 사람들도 오고 건설사 사장도 왔어요. 변호사도 안부를 물으러 왔죠. 모두가 할아버지가 잘 지내는 걸 보고 안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기자는 마지막 후속 기사를 썼습니다. 할아버지가 실버타운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평생 쌓아온 인연 덕분에 오히려 더 좋은 삶을 살게 됐다고요.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할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부부는 실버타운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자식들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죠. 할아버지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대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음식도 가져오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식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을 통해 자식들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들은 작은 회사에 겨우 취직했대요. 예전 같지 않았죠. 딸도 파트타임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니까요. 부모를 저렇게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배웠을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바란 게 많지 않았다고요. 그냥 사람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존중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했어요.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할아버지 부부는 실버타운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할머니가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편하게 삽시다. 두 분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어갔죠. 그렇게 두 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